아니, 이번 올림픽에 선수들이 왜 한류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게 한국에서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너네 아직도 한국을 모르니? 한국은 선진국 중에 넘버원이야. 아시아에는 여러 선진국이 있지만 다들 한국만큼은 아니다. 세상은 변했고 아시아의 중심은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출판물. 기업 월드 아티클에서는 최근 흥미로운 출판물 기사를 내보냈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 12개국을 뽑았고 그중 한국에 7점을 주며 1위에 랭크시켰습니다. 점수를 주게 된 근거에는 한국은 인터넷 접속 혁신, 연구개발 분야에서 탁월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리더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한국을 구성하는 인구 대부분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글로벌 수요를 주도하고 인공지능 및 로봇 기술과 같은 최첨단 기술이 번성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극찬의 코멘트를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산업 연구에 대한 정부의 상당한 투자가 결과적으로 혁신적인 솔루션의 창출을 촉진하고 있다며 1위에 랭크시킨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교육에 힘쓰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환경임을 말하며 한국인들의 성실함과 천재적인 재능에 놀랍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월드 아티클은 이번 기사에서 국가의 발전 상태를 평가할 때 GDP 기술, 발전, 인프라, 삶의 질과 같은 요소들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국가들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점수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육 및 학술 정보를 제공하는 그레이탑닷컴에서도 또한 아시아 탑 20개국을 선정하며 한국을 일본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시키며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아시아를 바라볼 때 보는 시선. 역시나 한국이 일본에게 결코 뒤처지는 나라가 아님을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요즘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적인 기관 말고도 개인들이 평가하기에 한국이 아시아에서 주목받을 만한 나라이고 가장 좋은 나라임을 느끼고 있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게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을 아시아의 최고 대국으로 평가하고 한국은 그 비교 대상이 못 되었던 과거를 생각했을 때 큰 발전을 보여주는 한국의 모습인데요. 나름대로 분석에 일가견이 있다며 한국이 어째서 다른 아시아 국가들보다 월등한 곳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게시글이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간단히 제 소개를 하자면 일명 주식쟁이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저는 평범한 주식 투자가로 분석과 예측으로 필드에서 꾸역꾸역 살아온 인생입니다. 매일같이 주식 종목에 대한 분석만 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특별한 분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한국이라는 호기심 가득한 나라를 분석하는 일이었고 이 분석 과정은 매우 뜻깊은 과정이었어요. 최근 한국이라는 나라가 주목을 받고 있고 말도 많은 나라예요.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고요. 대단한 면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어두운 면도 있는 나라죠. 뭐 방구석에 앉아서 한국을 데이터와 수치로 비교한 건 아니고요. 직접 한국에 가보기도 했고요.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들 한국을 포함한 10개국에 다녀오기도 했거든요. 제가 나름대로 분석했던 한국에 대해서 재미있게 풀어 쓴 글이니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글을 넘기셔도 되지만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지식을 쌓게 되는 이 기회가 결국에는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 글을 스킵하고 넘어가신다고 해도 서운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에 조금이라고 관심이 있다면 제가 쓴 이 글을 끝까지 다 읽고 나면 몰랐던 한국의 모습을 알게 되실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처음 시작은 한국을 조사하겠다고 마음먹고 시작했다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시아의 여러 나라를 탐험하기 위해 다양한 국가들을 돌아다니는 여행을 했어요. 흔히 말해 후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부터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까지 총 1년간 10개국 이상 돌아다녔거든요. 이렇게 홀로 아시아 국가들을 여행하며 느낀 점들이 많았기에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많겠지만 꼭 집어서 높은 수준의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소개하고 싶어요. 분명히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서 독특한 점입니다. 아시아 문화가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사례가 한국이 처음이 아님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오래전에 홍콩과 일본의 문화가 전 세계에 유행을 타며 한때 인기를 끌었지만 지금은 그때 유행했던 그 분위기는 사라지고 없으며 그 일을 이렇게 구태여 꺼내지 않는 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특별한 비결이 있기라도 하는 듯이 한국의 콘텐츠는 꾸준히 전 세계에 사랑받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한국의 드라마, 음악, 영화 같은 분야에서 한국은 아시아권에서 이미 왕이나 다름없었고 이제는 유럽, 북미,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 영향력을 확장했습니다. 확실히 예전 사례들과 다르게 한국 문화가 널리 퍼지고 있는 이런 유행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를 정도로 강력한 현상이라는 것이죠. 미국인이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실제 체감을 하고 있기도 한데요. 문화 콘텐츠는 현대사회에서 국가의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미국이 그걸 매우 잘해온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을 싫어하는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아이언맨을 좋아하고 슈퍼맨을 좋아하듯이 말이죠. 미국은 오랜 시간 동안 영화, 음악, 패션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를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와 미국의 대중적인 팝 음악은 미국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에게 미국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를 전달하는데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죠. 이는 미국이 문화 콘텐츠를 통해 글로벌 파워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적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되돌아보고 생각해봐도 정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몇 년간 이와 유사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며 한국의 경제와 문화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과거 아시아권에서만 인기를 끌던 것을 넘어 이제는 유럽과 북미,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까지 그 영향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이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문화적 트렌드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드라마와 영화는 독창적인 스토리와 높은 제작 품질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콘텐츠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유행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만이 성공적으로 해냈던 이 길을 한국이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성과이며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문화 콘텐츠를 통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데 성공하고 있고 그 영향력을 느낄 수 있는 게 한국에서의 여행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시아에서도 한국처럼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일본을 여행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적인 콘텐츠를 즐기기 위해 그곳을 찾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에서만 느낄 수 있는 독특한 분위기와 문화를 체험하고 유명한 관광지나 포토스팟, 후지산 같은 자연 경관을 감상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경우가 많죠. 이런 경험들은 일본의 전통과 현대적 매력이 결합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러한 매력을 즐기며 일본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는데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은 조금 다른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아름다운 경관이나 건축물만으로 매력을 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데요. 많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독특한 문화 콘텐츠를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을 찾습니다. 한국의 공연, 문화나 K-팝 콘서트, 드라마 촬영지를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한국의 현대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보여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를 방문하거나 K-팝 아이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우선순위에 두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분명히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경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단순히 여행을 즐기기 위해 찾아가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콘텐츠는 단순히 관람하는 것을 넘어 방문객들에게 한국인의 삶과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도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향은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냥 저 나라가 궁금하니까 가봐야지라고 마음먹으며 여행하는 것과는 완전히 상이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로서 찾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한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즐기고자 하려는 습성. 이게 원래 오래전 미국이 가져온 문화 콘텐츠의 힘임을 알고 그걸 잘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문화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소프트 파워를 크게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제가 아시아 국가를 여행하면서 처음부터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자료를 제시해 보자면 최근 몇 년간 한국을 찾는 방문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약 1,80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했으며 지금은 코로나 기간을 거쳐 이 수치를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앞으로도 당연히 이 증가 추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라고 바라보는 예측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던 내용을 깊게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유행을 지속하는 현상은 과거 홍콩과 일본의 문화가 반짝스러운 인기를 끌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한국의 콘텐츠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아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 영향력은 꾸준히 확장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문화는 항상 트렌디하게 변화하며 10년 전과 지금의 콘텐츠를 비교만 해봐도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뛰어난 창의성 덕분이라는 결론이며 문화가 빠르게 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시장은 세계 최대 문화 콘텐츠 시장인 미국의 모습과 흡사한 면이 많은데요. 한국은 다양한 장르와 스타일을 통해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대중의 관심을 끌고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한국 콘텐츠는 변화무쌍하며 세계적으로도 독창성과 신선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K-팝은 매년 새로운 스타일과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드라마와 영화 또한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거나 독특한 서사로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콘텐츠가 유행을 지속하는 또 다른 이유는 글로벌 관객과의 소통 능력인데요. 디지털 플랫폼과 소셜미디어의 발전 덕분에 한국의 콘텐츠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을 방금 말한 그 소통 능력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한국 아티스트들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통해 글로벌 팬층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있죠. 그래서 실시간 인스타그램 팬미팅 추첨을 통해서 1:1 화상, 채팅 서비스 같은 팬 친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한 한국 아티스트들은 다양한 나라를 돌아다니며 투어를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어 전 세계의 팬들이 직접 한국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국에는 한국 문화가 글로벌한 영향력을 갖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올림픽 기간 그렇게 콧대 높던 프랑스인이 한국어로 BTS의 멤버 진에게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한국 콘텐츠가 만만한 게 아니구나, 한국의 힘이 대단하구나라고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이런 대단함을 느끼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지속적인 유행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변화에 대한 적응력은 한국 문화가 더욱 발전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그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한국 콘텐츠가 반짝 여행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계속해서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며
그 지속성은 한국의 문화가 가진 강력한 힘을 보여준다고 결론 지을 수 있는 아시아 여행 탐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누구나 가지게 되는 의문,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고 한국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지금과 앞으로도 잘 나갈 문화산업들 및 다른 것들에 대해서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 역시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볼 수밖에 없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독특한 시선을 가지고 한국을 바라보게 되었는데요. 한국은 저출산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원동력이 있는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회와 경제적 환경에 적응하며 발전해 왔으며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 콘텐츠라는 특성상 소수의 인물과 창작자들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한국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수에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이미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인구의 문제와는 별개로 계속해서 전 세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사실, 글로벌 팬층은 한국 문화의 지속성과 혁신을 기대하며 이를 통해 한국은 더욱 강력한 문화적 입지를 구축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알고 있고 한국의 콘텐츠를 즐기고 있습니다.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이러한 팬들에게 중요하지 않으며 그들이 한국의 문화를 즐기는 데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글로벌 팬층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발전시키고 있는 중요한 수요층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죠. 단순히 공장에 인력이 없어서 생산 설비를 멈춰야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인구수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더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개발하며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계속해서 글로벌 무대에서 빛을 발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 강력한 역량을 갖춘 나라로 한국의 미래를 기대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저출산과 인구 소멸을 비관적으로 예측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한국은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러한 예측들은 과거에도 있었지만 한국은 언제나 도전을 극복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인구 문제가 심각한 도전일 수 있지만 한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발전을 이루어왔고 현재의 위기도 마찬가지로 해결할 것입니다. 한때 IMF 경제위기를 국민들의 단합과 노력으로 최단 기간 극복해낸 사례를 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너무나 좋은 선례를 남겨서 여전히 많은 경제학자들에게 연구 대상이기도 하니까요. 경제적, 사회적 혁신을 통해 인구 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정부와 기업, 시민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노력은 한국이 새로운 길을 찾고 도전을 기회로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은 그동안 보여준 강한 회복력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세상의 변동성 속에서 한국은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한국을 응원하며 그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이걸 지금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걸 먹느니 그냥 굽는 게 낫겠어. 이번 올림픽은 최악이다 정말.
여기 프랑스 파리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파견된 셰프들의 한식 도시락을 보고 놀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이라는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부실한 식단을 제공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식 도시락이 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조직위원회 소속의 한 프랑스 여성이 할 이야기가 무척 많은 모습인데요.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건지 오늘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출신의 메리골드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파리올림픽이 개최되며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이번 파리올림픽은 프랑스에서 100년 만에 열리는 올림픽이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이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를 맞아 저도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제가 속한 부서는 각국에서 모이는 선수단들이 머무르는 숙소 환경과 제공되는 음식에 대해 총괄 책임을 맡아 올림픽 기간 동안 선수단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준비를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으나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속출하며 최근 저희 부서에서도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고 저 또한 어찌해야 하나 정신이 없는 요즘인데요. 솔직히 이러한 일들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요즘 파리올림픽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여기저기서 불만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저희 팀은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림픽이 이미 시작된 마당에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을 과연 손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는 오늘 파리올림픽에 대하여 비판적인 이야기를 잔뜩 쏟아낼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프랑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프랑스를 사랑하는 국민이고 앞으로도 상황을 진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너무도 답답한 마음에 그와 별개로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해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도 있어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파리올림픽은 대회 시작 전부터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하며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해왔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 당시부터 이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 무엇보다도 이게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모든 불만들이 그놈의 저탄소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이 저탄소 방침에 대해 나름대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사실 일개 직원인 제가 무슨 힘이 크게 있을까요? 제 의견은 그저 무시당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파리올림픽 조직위에서 저탄소 친환경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운 방침은 바로 에어컨을 없애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는 그저 친환경이라는 그럴듯한 이미지 메이킹에 불과할 뿐 현실적으로 선수들에게 너무도 큰 불편을 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나왔을 당시부터 이건 정말 좀 아니다 싶었어요. 사실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점이 봄이나 가을이었다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7월 말에 올림픽이 개최되어 그때부터 가장 더운 한 달 동안 행사가 이어지는데 이 무더운 기간에 에어컨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건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더군다나 컨디션 관리가 생명인 선수들에게 있어서는 체온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올림픽이 시작되자마자 벌써부터 각국 선수들에게서 불만이 속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 이는 예견된 수순이기도 했죠. 행사가 시작되기 전부터도 이번 올림픽은 선수들에게 그야말로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게 제 눈에도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선수촌 곳곳에서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컨디션 관리에 필요한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수들은 선수촌에 있는 것 자체가 고역이라며 큰 어려움을 호소 중입니다. 자는 것, 먹는 것, 쉬는 것 등의 컨디션 관리가 누구보다도 중요한 선수들은 딱딱한 골판지 침대에서 밤새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숙소는 2인 1실로 방을 쓰는데 심지어 캐리어를 펼칠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방이 좁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올림픽에는 체격이 큰 선수들도 많은데 몸을 제대로 움직이기조차 불편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선수촌 내 웨이트장도 전 세계 모든 선수들이 사용하도록 설계되었다기엔 믿어지지 않을 만큼 협소한 상태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죠. 방에 에어컨이 없습니다. 제가 가장 안쓰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역대 최고 수준의 저탄소 친환경만을 내세우다가 사람 잡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될 정도로요. 사실 이는 여러 언론에서도 수차례 경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영국 BBC 방송에서 올 여름 프랑스 파리의 기온은 역대 최고가 될 것이라며 이번 파리올림픽이 역대 올림픽 중 가장 더운 올림픽일 것이라고 누차 경고해 왔었고 몇 년 전 파리 폭염 시 수천 명이 폭염으로 사망한 사례를 들며 에어컨 문제에 대해 강하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저탄소 친환경 올림픽을 추구해온 프랑스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심지어 선수들이 이동할 때 이용하는 셔틀버스에서도 에어컨을 모두 제거해버렸습니다. 탄소를 줄이기 위해 에어컨을 켜지 못하도록 강제로 막아놓은 건데요. 게다가 테러 방지를 명목으로 창문마저도 열지 못하도록 테이프로 꽁꽁 막아놓았으니 정말 버스가 찜통이 따로 없을 정도로 후덥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대낮에 선수들을 꽉꽉 채운 버스 내부의 온도는 무려 40도 이상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결국 선수들 중 실신하는 선수까지 나타나 버렸죠. 그리고 이러한 찜통 더위를 겨우겨우 버티면서 이동을 한 선수들의 컨디션은 제대로 갖춰질 수 있을까요? 당연히 거의 고문에 가까운 극심한 고통을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이상이나 버틴 선수들의 컨디션 또한 정상일 리가 없으니 선수들 입장에선 화가 머리 끝까지 날 수밖에 없겠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어도 쉽지 않은 올림픽에서 이런 열악한 상태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건 당연합니다. 4년간을 피땀 흘려 준비해왔는데 주최 측의 미흡한 준비와 부실한 환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진다면 누가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많은 이들은 프랑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면서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제 얼굴이 다 화끈거릴 지경입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탄소 친환경을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내세워야 하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음식 문제입니다. 파리올림픽위원회 측은 저탄소에 아주 환장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에어컨 미설치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를 음식에까지 적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조직위원회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식물성 식품을 2배로 늘려버렸어요. 근력이 많이 필요한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식단이 채식으로 짜여져 있어 고기 반찬의 경우 조리되기 무섭게 동이 나버린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고기 음식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선수들은 이를 차지하기 위해 굶주린 짐승들처럼 눈치 싸움을 벌일 지경이고 고기는 나오자마자 몇 분 안에 바로 동이 나버리는 탓에 매번 선수촌 식당은 식사 때마다 긴장감이 감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훈련 및 이동 일정 때문에 시간이 빠듯할 땐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채식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로 식당 내 직원들과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선수들의 모습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싶어요. 이건 아무리 제가 프랑스인이고 제 나라라도 감싸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있어 컨디션 관리와 식단은 가장 중요한 것인데 파리 올림픽은 가장 중요한 이 2가지 문제에서 선수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패스트푸드가 익숙한 서양 선수들은 채식 중에서 그나마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프렌치 프라이를 꼽는데요. 하지만 선수촌에는 프렌치 프라이조차 없습니다. 튀김에 기름이 많이 들어가 저탄소 정책에 맞지 않다는 게 그 이유라고 하는데요.
저탄소가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나마 있는 음식들도 양이 적게 준비돼 있어 선수들은 늘 배가 고픕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금 적게 먹고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은 해도 너무한다는 말을 쏟아내고 있어요. 프렌치 프라이가 없는 식당은 처음 본다. 훈련과 컨디션 조절에 힘써야 할 시간에 밥 걱정을 해야 한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 선수촌에서 배가 고플 거란 건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다. 가만히 있기만 해도 덥고 지치는데 배불리 먹지도 못하니 기운이 없다. 외부에 나가서 사 먹으려고 해도 교통편도 불편하고 치안이 불안하다. 조직위가 돈을 아끼려고 의도적으로 저탄소를 내세우는 것 같다 등의 인터뷰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히 영국 선수들은 급기야 주거하는 선수촌 내에 식당에 가지를 않고 있고 영국 팀 관계자들은 선수들 식사 제공을 위해 파리에 요리사를 급 파견하고 있으며 각국 선수단들도 점차 케이터링 업체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는 유럽 최고 미슐랭 셰프들을 이번 올림픽에 선보인다고 했습니다만 결국 각국 선수단은 음식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자국이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올림픽협회는 성명을 내고 프랑스 올림픽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선수촌 음식이라며 음식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전했습니다. 게다가 현재 식단에서는 육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육류 다음가는 필수 요소인 탄수화물의 선택지도 많지가 않은데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의 선수들입니다. 동양 국가의 선수들은 빵을 잘 먹지 않아 대부분 쌀을 찾고 있는데 프랑스에서 제공되는 쌀은 맛이 다르다 보니 사실상 먹을 게 없다고 불만이 나오고 있죠. 환경은 지킬지 모르지만 선수들의 건강은 지키지 못하는 이번 올림픽은 이렇듯 조직위원회의 의도와 완전히 다르게 여러모로 욕만 먹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선수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비판과 함께 본질을 잃어버린 올림픽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수촌에서 가장 부러움을 사고 있는 선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선수단인데요. 파리 외곽 퐁텐블로에는 팀 코리아 파리 플랫폼 캠프 식당이 있습니다. 요즘 이 한국의 캠프 식당이 워낙 핫해서 저는 따로 찾아보기까지 했는데요. 현재 이곳은 한국의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조리실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수준으로 진천 선수촌 영양사와 조리장을 포함한 20명의 조리 전문가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끼니마다 한식, 양식, 중식 등 다양한 식단은 물론 제철, 과일 등 체중 조절식도 제공하고 무엇보다 선수들이 언제든지 희망 식단을 써낼 수 있어 타지에서 먹고 싶은 한국 음식들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며 차원이 다른 영양 관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또한 캠프 식당에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파리 조직위가 운영하는 선수촌의 도시락 배달까지 함께 해주고 있었으며 덕분에 선수촌에 머물고 있는 한국 선수들은 적어도 고기가 부족한 음식 때문에 컨디션을 망칠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식판에 고기 반찬들과 밥이 가지런히 담긴 뒤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식 도시락들은 매 끼니마다 약 100kg가량 떨어진 선수촌으로 배달되고 있었는데 선수촌에 한식 도시락이 배달되면 다른 나라 선수들은 부러워서 미치려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요즘처럼 한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기에 단백질과 채소, 반찬이 고루 갖춰진 맛있는 한식 도시락을 보면 굶주린 선수들은 군침을 흘리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 도쿄올림픽 때도 이런 비슷한 모습을 두고 일본에서는 유난을 떤다며 한국을 비난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만 한국의 음식 배달은 현재 어느 나라에서든 모두 부러워하는 중이고 다른 국가는 이제서야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한 음식 조달을 알아보고 있으나 한국은 최고의 셰프들이 한국에서 직접 파견되어 음식을 조리하고 선수들이 원하는 그리고 선수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언제든지 준비하여 선수들의 컨디션과 건강을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과거 평창 올림픽 당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며 평창 올림픽 음식은
모든 국가를 만족시켰다고 IOC 위원장이 나서서 한국을 극찬한 사례가 있기도 한데요. 당시 많은 해외 매체에선 이는 얼마나 한국이 음식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잘했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도 말했었죠. 한국이 음식에 진심인 국가라고는 들었는데 평창에 이어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도 이를 증명한 셈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질투와 비판을 가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일단 팀 코리아에서 한국 선수단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왔다는 소식에 부러움과 질투를 내비치고 있는 모습이었죠. 지난 도쿄 올림픽 때 도시락을 싸온 선수단을 보고 비판했던 일본에서는 이번에도 도시락이라며 파리 올림픽 식당은 미슐랭 셰프가 식단을 제공하는데 굳이 한국은 또 도시락을 싸왔다는 취지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선수촌 식당을 이용해도 무방한데 이러한 한국의 모습이 튀는 행동이라 말하는 것이죠. 또한 에어컨을 들고 들어오는 나라들은 종종 있지만 아예 식당 자체를 통으로 옮겨버리다시피 한 경우는 한국이 유일했기에 이는 엄청난 관심을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소식이 선수촌 내에 널리 퍼지자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한식을 맛보기 위해 각국 선수들의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거였죠. 각국 선수들 중에서는 자신들이 싸온 샌드위치나 햄버거와 바꿔 먹자고 찾아오는 옆방 선수들까지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최근 한식의 유명세가 워낙 커져 있고 누가 보더라도 맛있고 건강해 보이는 한식을 경험하고 싶은 선수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파리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워낙 부실하다 보니 이처럼 한국의 음식에 관심을 가지는 선수들이 늘어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각국에서도 선수들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며 프랑스에 대한 비난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교수는 탄소 배출의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에어컨이나 음식 따위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을 정말 줄이고 싶다면 올림픽을 주최한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건데요. 올림픽에 참가하거나 관람하기 위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 파리에 도착하면 항공기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데 고작 선수촌에서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선수들이 식물성 음식을 먹는 것은 항공기의 탄소 배출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제 막 시작된 올림픽에서 벌써부터 이렇게 시끄러운 바람에 정말 골치가 아픈 요즘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부족한 환경을 스스로 극복해내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범적인 모습에 주최 측 입장에서 부끄러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잘만 준비해 주었다면 굳이 먼 나라에서 이곳까지 손수 파견을 오지는 않았어도 되었을 거잖아요. 하여간 저는 저탄소 타령 탓에 처음부터 삐걱거리는 이번 파리 올림픽이 그나마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프랑스의 부족함도 인정하고요. 그래도 앞으로 남은 기간 큰 행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리 중심가에 위치한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서 조직위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름 아닌 한국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최근 한국과 한국의 선수들은 파리 올림픽에서 연일 화제몰이를 하며 전 세계 사람들과 언론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때문에 쫄딱 망할 뻔했던 파리 올림픽이 망하지 않은 거라고 하는데요. 대책조직위원회 본부 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지 사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리나라고 합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프랑스에서 무려 100년 만에 개최되는 올림픽으로서 2024년 전 세계인들을 열광시키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역사와 예술의 도시 파리는 그렇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거대한 축제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큰 행사를 맞아 저도 조직위원회 소속으로서 요즘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위에서 맡고 있는 역할은
이번 올림픽 홍보에 관한 모든 부분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이었고, 또한 저는 각국에서 모이는 관람객들이 최대한 불편함 없이 지내다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왔다고 생각했으나, 이번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기대와는 많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서 내부에서도 계속되는 불만 폭주로 인하여 많은 곤욕을 치르는 중이고, 이 많은 불만 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손쓸 수도 없을 지경으로 정신이 없는 요즘인데요. 물론 남은 기간 불만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각국 선수단들과 관광객들의 불만은 사그라들 줄 모르고 있기에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선 자신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성격상 할 말은 꼭 해야 하는 성격이기에 이번 올림픽을 지켜보면서 느끼고 있는 점과 또 준비 과정에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을 꼭 말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암울한 분위기를 반전시켜준 한국이라는 나라에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글까지 쓰게 되었고요. 또 조직위원장인 토니 에스탄게 위원장이 조직위 직원들에게 해주었던 얘기들도 뒷부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우선 간략히 이번 올림픽에서의 문제부터 말씀드리자면 개막식부터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요. 개막식 영상을 IOC 측에서 삭제해버린 것은 올림픽 사상 최초일 정도로 논란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선정적인 장면과 부적절한 노출 장면 등 올림픽 정신과 거리가 멀다는 호평이 쏟아지면서 말이에요. 급기야 개회식을 책임졌던 예술감독이 악플에 시달리다 수사당국에 고소장을 제출하기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감독 토마 졸리는 프랑스 특유의 해악과 풍자를 곁들여 다양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였다고 했으나 종교적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가톨릭계의 거센 비판을 받았고, 심지어 수많은 네티즌들로부터 살해 협박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악플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마 졸리뿐만 아니라 해당 공연에서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정중앙에 섰던 성소수자 활동가인 바버라 부치 역시 사이버 공격에 시달리다 최근 법적 대응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개회식 연출가와 연기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파리 시장까지 나서기도 했습니다. 아니달고 파리 시장은 파리는 졸리의 재능 덕분에 우리 도시를 빛내고 전 세계에 우리 존재를 알릴 수 있어서 자랑스러웠다며 파리는 언제나 예술가 창작 그리고 자유의 편에 설 것이라고 말했으나 여전히 그 충격적인 개회식 장면은 각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역대 최악의 장면이었다며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서 지속적인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번에 우리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지속 가능한 올림픽을 목표로 친환경을 강조하며 에어컨 없는 숙소와 버스 채식 위주의 식단을 도입했는데요. 물론 환경보호라는 대의는 훌륭했지만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많은 선수들과 스태프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조직위의 구성원으로서 저는 고개를 들기가 어렵습니다. 파리 한여름의 무더위 속에 숙소와 버스에서 땀을 흘리며 지내야 했던 선수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했고, 채식 위주의 식단은 선수들의 영양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결국 선수들이 선수촌을 탈출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죠. 사실 이에 대해 조직위에서도 아예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닙니다. 조직위 내부에서도 분명 문제가 생길 거라는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위뿐만 아니라 프랑스 정부 차원에서도 이번 올림픽을 친환경으로 치르길 원하는 분위기였고 무언의 압박이 계속해서 있었죠. 무엇보다 결정권자들의 의견이 대부분 친환경 올림픽으로 쏠려 있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하여 내부에서 나오는 일부 반대 의견들은 그저 참고만 되었을 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하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흘러간다면 결과가 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러한 불만이 쏟아지는 혼란스러운 올림픽 상황이 결국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그리고 문제는 친환경만이 아니었는데요. 개회식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의 국가명을 잘못 호명하는 실수나
경기 방송 중 국기나 선수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실수 또는 태권도를 유도로 표기하는 등 여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했고 또 잦은 도난 사건은 파리올림픽의 치안 문제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심지어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선수들의 물건이 도난당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며 불만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죠. 올림픽이 중반을 지나면서도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여전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쏟아지는 비판과 불만 속에서 우리들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좌절감과 피로감이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빛을 발한 나라가 한 나라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어요. 우선 한국 선수들은 각종 경기에서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며 좋은 매너와 스포츠맨십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 선수들의 경기는 연일 화제가 되었고 세계 각국의 미디어는 그들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파리올림픽의 흥행과도 직결되고 있었어요. 결국 우리 파리올림픽 조직위는 예상치 못한 이러한 반전에 크게 놀라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쫄딱 망할 거라 생각되었던 파리올림픽이 한국 선수들로 인해서 갑자기 큰 흥행몰이가 되면서 내부 분위기가 최근 크게 고무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정말 한국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선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경기력과 예의 바른 태도는 이번 올림픽에서 시끄러운 논란과 불만을 잠시나마 잊게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경기장에서의 성과로만 주목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보여준 매너와 스포츠맨십은 올림픽 정신을 상기시키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한국 선수들은 경기 매너와 품격에서도 완벽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펜싱 경기에서 심판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지만 한국 선수들은 최종 판정이 어떠하든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점수가 인정될 때는 심판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예를 표하는가 하면 심판과 함께 서로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소통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할 때엔 한쪽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춘 채 부탁을 하였고 뒷걸음치다 넘어진 상대를 공격할 수도 있었지만 대신 손을 내미는 장면은 관객들이 박수갈채를 보낼 수밖에 없도록 하였죠. 또한 경기가 끝나고도 상대 선수에게 고개를 숙이며 예를 표하는 장면은 여러 의미로 뭉클한 감동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반면 우리 프랑스 선수들은 심판 판정에 계속해서 불만을 표하고 비디오 판독 후 최종 판정이 내려진 뒤에도 이해 못하겠다는 몸짓을 보이곤 했는데 이는 같은 프랑스인인 제가 보더라도 한국 선수들과 너무도 크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는 그야말로 틈만 나면 심판에게 거칠게 항의를 했는데 심판에게 직접 다가가 불만을 드러내더니 점차 감정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나중에는 심지어 심판에게 다가오라는 손짓까지 하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기까지 했죠. 프랑스 선수들의 이러한 거친 몸짓은 9라운드 내내 이어졌는데 경기가 끝나고 승부가 결정난 직후에도 심판에게 다가가 손가락질을 하는 등 끝까지 분노한 모습으로 심판에 대한 매너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의 공격적인 모습 때문인지 한국 선수들의 품격은 더욱 돋보이는 듯 했죠. 이러한 모습은 아무리 자국 선수라도 감싸줄 수가 없었고 그저 한국 선수들의 매너를 칭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오상욱 선수는 외모까지 잘생겨서 전 세계 여성 팬들의 관심을 크게 끌고 있어 큰 화제가 되기도 했죠. 오상욱 선수는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한국 선수단의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겼는데 이는 한국 남자 사브르 역사상 최초의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때 그가 카메라에 잡힌 모습이 전 세계로 송출되면서 그가 메달 획득 후 인터뷰하고 태극기를 드는 모습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한 해외 인플루언서가 내가 올림픽을 보는 이유라고 포르투갈어로 쓴 게시물이 퍼지고 있었는데 이 게시물은 3일 만에 27만 개의 좋아요를 받고
댓글은 2,000개가 넘게 달리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몰려든 오상욱의 팬들은 하나님이 한국에 잘생긴 남자를 모두 두셨다. K드라마를 K올림픽으로 전환할 시간. 우리가 한국 남자한테 집착할 줄 몰랐다. 한국이 따서 옳게 된 금메달 등의 반응을 내놨고 그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도 전 세계 팬들이 몰려와 응원 댓글을 달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전 세계 여성 팬들의 올림픽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커지는데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의 다양한 모습 가운데 역시나 가장 화제를 모았던 것은 바로 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있는 총보다 더 많은 총을 가지고 있는데 왜 메달이 없나라는 한탄이 쏟아졌지만 이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은 한국을 봐 적인 여전사가 있는 나라야 김혜지 같은 이는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아라며 이제 3천만 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김혜지 선수의 세계 신기록 영상이 미국에서도 엄청난 히트를 치고 있기도 하더군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격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며 올림픽 사격 종목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한국의 양궁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언론에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는데요. 프랑스의 양궁 메달 소식에 프랑스에선 마치 축제가 열린 듯 활기로 가득 찼고 많은 국민들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양궁 메달은 엄청난 가치거든요. 유럽의 활을 쏘는 영웅 이야기가 특히 많은 것만 보더라도 유럽인들의 활쏘기에 대한 관심을 알 수 있죠. 프랑스 매체들에서는 프랑스 양궁협회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최소한 1개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잡으며 감독을 물색하였는데 한국의 오선택 감독을 선임한 것이 큰 효과가 있었다며 역대 통틀어 양궁 종목에서 메달이 총 3개밖에 없었던 프랑스에게 이번 올림픽 양궁에서의 은메달과 동메달은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지도자들의 훈련 방식은 모든 다른 국가들의 참고자료로 인식될 정도라면서 외국에서 한국인 코치들을 데려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 프로, 준프로 등 양궁 선수들의 밀도가 매우 높은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양궁은 취미에 가깝고 이번에 메달을 딴 선수들 또한 프로가 아닌 학생이거나 직장을 다니면서 훈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선택 감독은 이러한 선수들을 훈련시키고 출전시켜 쾌거를 이룬 것이죠. 프랑스에서의 양궁 메달은 전 국민의 축제가 되었고 가라앉은 파리 올림픽 분위기를 한껏 띄우게 되었죠. 그런데 양궁 분야에서는 아프리카의 차드에서 한국의 감사를 전하는 감동적인 모습도 등장했습니다. 양궁 남자 경기에서 김우진 선수와 대결 중에 올림픽에서 보기 드문 1점을 쐈던 이스마엘 마다의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한국은 매우 고맙고 한국을 존경한다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 중 하나인 차드는 과거 프랑스의 식민지였으며 이스마엘 마다예를 비롯해 단 3명만이 이번 올림픽에 출전했는데요. 오로지 독학으로 양궁을 배워 올해 처음으로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다는 마다이 선수는 64강전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의아한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착용하고 있는 가슴 보호대를 차고 있지 않았는데 아프리카에서도 최빈국으로 꼽히는 그의 조국 차드에서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사실 양궁에서는 활 시위가 가슴을 때릴 수 있어서 가슴 보호대 착용이 필수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는 내정과 내분에 시달리는 차드.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다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양궁에 빠져 골판지 등으로 표적을 만들어 친구 2명과 함께 양궁을 연습해왔다고 하였는데 그렇게 바라던 올림픽 출전이라는 꿈을 이룬 그는 앞으로는 양궁을 하고 싶어하는 차드의 청년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꿈이라고 하였고 그러면서 차드의 양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 기업이 도와줬으면 좋겠다며 한국과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언젠가는 한국에 꼭 가고 싶다고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는 김우진 선수보다 잘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고
집중력도 부족했다며 그저 올림픽에 출전하여 김우진 선수를 상대로 경기를 한 것 그 자체가 자신에게는 큰 승리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우리 조직위에서는 한국의 태권도에 대해서 감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태권도는 전 세계 모든 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올림픽 종목인데 이번 대회에 특히 감동 요소가 많았거든요. 파르자드 만술이라는 아프가니스탄 선수는 원래 태권도 선수였으나 내전으로 인해 난민 신분이 되어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 열악한 난민촌에서 훈련을 하며 그는 오직 태권도 하나만을 생각하며 이 자리까지 왔다고 전했습니다. 사실 올림픽은 점점 소수자라는 국가에만 메달이 몰리고 있고 스포츠 강대국들의 전유물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태권도는 수많은 올림픽 종목들 가운데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의 경우 금메달 8개를 획득한 국가가 모두 달랐고 총 21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했으며 2015년 리우 올림픽의 경우는 금메달 8개 중 6개 국가가 모두 달랐고 총 20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처럼 총 메달수에 비해 가장 다양한 국가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종목이 바로 태권도였던 거죠. 한국의 태권도는 평소에 선진국은 물론이고 잘 살지 못하는 빈국들에게도 널리 전파되고 알려지게 되면서 출전 국가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메달을 따는 국가도 다양한데 이는 전 세계인들이 즐기는 올림픽 정신에도 부합하여 올림픽 최고의 스포츠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스포츠라고 봤던 거죠. 이와 같이 한국은 경기력뿐만 아니라 여러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감동 요소와 함께 전 세계 팬들의 심금을 울리며 연일 흐뭇한 소식을 전해주었고 많은 팬들을 더욱 즐겁게 해주고 있었는데요. 이처럼 한국이 올림픽을 한껏 달아오르게 하는 와중에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본부에서 미팅이 있었고 이 미팅에서 나온 내용도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사실 내부적으로 짤막하게 나눈 이야기들이라 언론에 공개된 내용은 아니지만 굳이 숨겨야 할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미팅 당일 회의장에 도착하니 이전까지 얼굴에 늘 불안감과 그늘이 역력했던 직원들의 표정은 눈에 띄게 밝아진 모습처럼 보였어요. 토니 에스탄게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모두가 자리에 앉은 후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올림픽을 최고의 대회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올림픽이 시작된 후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긍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토니 에스탄게 위원장은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소식은 파리 올림픽 전체를 달구고 있고 한국 선수들의 따뜻한 마음에 많은 선수들도 감동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한국 선수들은 그들의 뛰어난 경기력뿐만 아니라 훌륭한 매너와 스포츠맨십으로 많은 이들과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조직위는 대회 초반부터 부정적인 올림픽 운영 이슈 속에서 올림픽 자체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어느 때보다 절실했던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바로 한국 선수들이 연일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과 화제성 있는 모습이 전 세계를 달구면서 올림픽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리아하우스는 최근 선수들과 방문객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끌면서 수많은 나라, 언론에서도 연일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국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올림픽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마치 한국이 파리 올림픽의 이미지를 올려주는 모습이에요. 그 말을 들으면서 당시 회의장에 있던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할 수밖에 없었죠. 옆에 있던 동료 직원은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훨씬 더 큰 위기에 처했을 텐데 요즘 들어 한국에게 정말 고마움을 느낀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와 직원들 모두가 마찬가지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회의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잠깐 생각에 잠기기도 했는데요. 한국이 이번 올림픽에서 보여준 긍정적인 영향력에 대해
떠올리며 한국이 올림픽의 흥행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동시에 우리 조직 위에 그동안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을 반성하며 한국에 의해 올림픽 흥행이 많은 도움을 받아 올림픽이 나름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안도감과 함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리의 중심가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흥행을 엄청나게 북돋아주는 장소였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기간 동안 한국의 문화와 음식을 소개하며 선수단과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는데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었고 한국의 응원 문화와 K-팝 한복 체험 등 한국의 여러 문화 체험은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과 방문객들 사이에서 지속적인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죽어있던 올림픽에 대한 열기까지 끌어올려주는 모습이었죠. 코리아 하우스에 들른 사람들은 그곳의 따뜻한 환대와 함께 한국의 문화를 마음껏 즐길 수 있었어요. 코리아 하우스는 단순한 문화 공간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듯 했습니다. 선수단과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위로를 얻고 새로운 친구를 만나며 올림픽이라는 거대한 축제 속에서 따뜻한 인정을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올림픽에서의 실망과 불편함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코리아 하우스는 마치 안식처와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실제 코리아 하우스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개관한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 방문객만 3,000명이 넘어가고 예약자 수가 이를 훨씬 넘어 인원을 제한해야 할 판이라고 합니다. 관광객들과 선수들로 인해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는 코리아 하우스를 향해 프랑스를 방문한 외국인들의 호평 일색이 자자한 상황이었고 오죽하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도 한국의 코리아 하우스에 대한 호응이 예상보다 거대해지자 코리아 하우스에 감사를 표하며 더 큰 장소를 제공하여 보다 많은 방문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파리. 올림픽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요. 올림픽이 마무리될 즈음 파리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한국 선수단과 코리아 하우스에 공식적인 감사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한국이 이번 파리 올림픽의 빛을 되찾아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은 여러 가지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 덕분에 그나마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전달될 수 있었고 이 같은 점들이 이번 파리 올림픽의 어두운 단면들을 가려주는 역할까지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도 코리아 하우스에서의 경험과 한국 선수들의 활약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긍정적인 힘이 올림픽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상기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올림픽 정신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해준 한국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